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 간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오늘 새벽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 이상을 제시했지만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의결은 110일이 걸려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호우로 인해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오르고 징계와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근처 다리 확장 공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이 사고에 앞서 2차례나 112 신고로 대피 필요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지하차도가 침수된 뒤였습니다. 절박했던 신고 녹음 파일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는데 서울 넓이의 절반 이상인 3만 1,0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69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남해로 물러나면서 응급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업 등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당분간 기승을 부리겠고 주말부터는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한국과 미국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자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부터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분석 중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인데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어제 한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 그룹 회의를 갖고 핵 정보 공유와 작전 계획 등을 논의하며 어떤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이에 맞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기를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인 미국의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하기도 했습니다.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but to ensure that our nuclear deterrence remains strong, steady, and dependable. 북한은 앞서 김여정 담화를 통해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 테이블에서 멀어질 것이라 위협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선 견학 도중 미국인 한 명이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미국인이 미군 소속이며 허가 없이 고의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측과 접촉 중이며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 중이던 미국인 남성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7분쯤 이 남성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JSA 내 건물 사이로 뛰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남성이 미군 장병이라는 점과 당시 정황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But what we do know is that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백악관도 이를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also the UN are all working together to ascertain more information and resolve the situation.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월북 미군이 주한미군으로 복무 도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본국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측과 대화를 전담하고 있고 해당 군인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조금 전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6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에도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표결에 붙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계는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조금 전 내년 최저임금 결정된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밤샘 진도 끝에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 정도입니다. 인상률은 2.5%, 역대 최저였던 2021년을 제외하곤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관심이었던 시간당 10,000원은 이번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올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밤새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매년 중재안을 제시해오던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특별히 노사 합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수정안이 거듭되면서 최초 2,590원이었던 차이는 17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5시를 넘어서 제시된 노동계 10,000원, 경영계 9,860원, 이 노사 최종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회의 시작 16시간 만인 새벽 6시쯤 경영계 안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역대 가장 긴 109일이란 심의기간으로 기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 제기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고시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실종자까지 발견되면서 수색이 끝난 충북 청주시 궁평이 지하차도. 물이 완전히 빠지면 이어서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원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당 6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다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어제 실종자 걸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3대를 발견하는 등 유류품 수색은 이어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 결함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사는 지자체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입수한 이 단독 녹취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이 현장을 살피던 행복도시건설청 공사감리단장의 위급했던 신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류천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학이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궁평 교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또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파출소에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14명의 피해자는 열심히 살아온 소박한 모습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고 20대와 30대, 꽃다운 나이에 가족을 보내는 눈물의 발인식도 진행됐습니다. 윤기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에 올라탔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70대 여성 백모 씨의 빈소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던 백 씨는 사고 당시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일터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병원비를 걱정하게 하는 게 싫어서 고령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래 엄마 그냥 해요 했는데 일이 이렇게 결국에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엄마를 그냥 계속 말렸거든요. 오송 참사 뉴스를 본 백 씨의 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15분 만에 어머니가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말을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갑자기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저희도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청주로 일하러 간 50대 남성도 침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에서 근무가 많지 않았지만 하필 사고가 난 날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제 새벽 숨진 채 발견된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당시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버스기사가 소속된 운송회사 홈페이지엔 끝까지 승객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을 버스기사를 애도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새신랑인 30대 초등학교 교사부터 작업치료사로 일하다 오랜만에 여행길에 나선 20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나이에 숨진 이들의 발인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14명의 피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이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산사태로 실종됐던 3명의 시신이 수습돼 지금까지 폭우로 숨진 사람은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6명에 달하는데요. 수해로는 12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가 휩쓸고 내려가 처참한 모습입니다. 집은 부서졌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나무까지 쓰레기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4명, 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6명과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전국 14,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5,600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풀려 나가신 분들 계시고 인터넷에서는 가족 이루신 실망하지 않게. 재산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320채가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도로나 교량, 하천, 제방 같은 공공시설 900여 곳이 불어난 빗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논과 과수원 등 농경지 3만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소와 돼지 등 가축 69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낙동강 유역에는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 유량이 늘어나면서 경북 의성군 장송교 지점은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저녁 7시쯤 60대 남성이 물에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하류 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엿새째 일반 열차와 KTX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는 대부분 멈췄고 KTX도 서대전, 수원, 경유 노선이나 중부 내륙선 등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운행 중인 경부고속 노선이나 강릉선도 안전을 위해 천천히 운행해 지연이 예상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운행 정보 공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장마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텐데요. 대신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5도, 부산은 21.5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무덥겠고요. 그간 내린 비로 습도도 높아져 있어서 더위 불쾌감은 더욱 심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에 자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이 돈을 수해 복구 재원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투입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틀째 직접 수해 현장을 찾아 독려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의 부정 보조금을 삭감해 재원으로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삭감한 보조금을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가치 공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며 글로벌 안보 협력 없이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 국민들도 함께 지지하고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조용하던 여당과 야당은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를 두고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강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을 이번 수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면서 혼선이 생겼다며 하천 정비 권한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말한 김의겸 의원에게는 존재 자체가 재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김 의원이 결국 재불찰이라며 사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하차도 참극을 이태원 참사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며 재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나 이거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을 재차 꼬집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습니까?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과 추경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선 재난대책비를 배정하고 이후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폭우 피해가 컸던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 시장은 국민정서법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때일수록 은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지난 주말 폭우 때 골프를 친 걸 두고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고 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내일 오후 4시 반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의 언행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비상 2단계 발령대 단체장은 위수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며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 정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건데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불체포 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제안 25일 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추인은 물론 결의문 채택에도 실패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조건을 달아 비판 여론에 떠밀린 반쪽 혁신이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친명 혁신이라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이 한 방송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의견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문제가 없으면 왜 혁신위가 나왔겠냐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58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합니다. 32만 톤의 저류 용량 시설을 갖춘 양천구 빗물터널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 예천군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합니다. 당 지도부는 경북 안동의 민주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태어난 지 14일 된 아이를 바다에 버린 비정한 30대 친엄마가 구속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6년 전인 2017년 9월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시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를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밖에 사러 나갔다 왔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친모의 진술만 지금 있고요. 여성은 아이를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시신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 6년 만에 친모를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검찰 송치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사형해체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 스토킹은 살인같이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별도의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에 이뤄지는 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 후속 조치들이 주된 내용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전남주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제 오전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 하루 전날 헤어진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벌인 범행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미흡한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글 이름을 새긴 한정판 축구화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2008년부터 15년 동안 손흥민이 성장하고 빛났던 순간들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는데요. 그동안 리오넬 메시, 데이비드 베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한정판 축구화가 많이 선보여졌지만 아시아 선수를 위한 건 손흥민이 처음이라고요. 서울의 야경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형광노랑, 분홍, 보라색의 네온 컬러에 측면은 한글로 손흥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손흥민 운동화는 어제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최근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 선수들을 위한 멋진 축구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미국 팀 소속으로 처음 뛰는 경기의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CNN 등 외신은 오는 21일 메시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인터 마이애미 첫 경기 티켓이 판매 플랫폼에서 이날 최고 $11만,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역대 MLS 경기 티켓 중 가장 비싼 가격이라고요. 현재 마이애미는 MLS 동부 컨퍼런스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메시 영입 이후 마이애미 경기 전체 티켓 가격도 약 7배로 상승했다는데요. 역시 축구의 신이라는 명성처럼 경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증명하는 메시였습니다. 일본 해수욕장에선 돌고래가 연이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후쿠이현 미하마초의 스이쇼하마 해수욕장에선 지난 16일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돌진해온 돌고래 한 마리와 충돌해 갈비뼈 3-4개가 부러지고 양손이 물리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SNS에 퍼진 현장 영상을 보면 돌고래가 튀어올라 남성을 덮치고 남성이 겨우 고개를 밖으로 내밀자 돌고래가 꼬리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합니다. 같은 날 다른 남성 3명도 돌고래와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결국 이 해수욕장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고래는 대체로 온순하지만 사람과 함께 수영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과 놀기 위해 다가왔다가도 갑자기 공격할 수 있다는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재판소 판단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국제법원이 아닌 영국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했고 이 판정문에도 오류가 있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중재판정부. 지난 6월 판결의 취소 소송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재판정부 판단을 구할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며 정부 책임을 물은 데 대해서도 사실상은 FTA상 없는 임의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수주주로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던 데 대해 모호한 개념을 들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부터 내세우던 논리인 만큼 취소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10% 안짝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또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의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판정 해석 정정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안가 모래사장 위에 떠밀려온 고래들이 또다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힌데요. 죽음도 불사한 고래들의 의리,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스코틀랜드 북서부 루이스 섬의 해변. 백사장을 가득 덮은 건 돌고래 일종인 들쇠고래들의 사체인데요. 해안가로 떠내려온 50여 마리의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더 가슴이 아픈데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무리지어 따라가는 습성 탓에 이렇게 해변에서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잦은 들쇠고래. 이번에도 출산에 문제가 생긴 암컷 한 마리를 따라 좌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졌지만 무사히 바다로 돌아간 건 단 한 마리. 동료를 잃은 아픔을 딛고 부디 건강하게 바다를 누비길 바랍니다. 멋들어지게 헬멧을 쓰고 도심을 질주하는 주인과 반려견 듀오. 무려 1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SNS 스타들인데요. 이들의 인기 비결은요, 그저 눈길을 끄는 외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강아지. 전용 헬멧까지 쓴 채 멋지게 바람을 가르는데요.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이 나눠주는 건 바로 개 사료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51세 소사와 유기견 출신 루비. 도움이 필요한 개들에게 사료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SNS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다치고 굶주렸던 루비를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나는 남성.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개들을 외면하지 못한 건데요. 이미 5톤 이상의 사료를 기부했고 사료 판매 수익 역시 모두 유기견들을 위해 쓰며 멋진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시위 현장.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역시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는데요. 마치 보드게임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커다란 종이 상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사람들. 이윽고 마치 보드게임 젠가를 하듯 상자 더미를 무너뜨리며 환호하는데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EU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지난 2019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EU 간 FTA가 잠정 합의됐는데요. 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유럽의 우려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FTA가 생물 다양성은 물론 노동자 인권 역시 위협할 거라며 협정을 완전히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차 전지 주식 에코프로가 18일 전 거래일 대비 11.91%가 오른 11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중 114만 8천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에코프로는 코스닥 종목 사상 5번째로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돌파한 황제주가 됐습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29조 7천억 원으로 연초에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국 관세 당국과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마약류 49건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적발량이 2.6배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 항공여행자 휴대품 순으로 많았습니다.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올해부터는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보험 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가 중고차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구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해줬던 흑해 곡물 협정의 만기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서 수출항까지 공습하며 곡물 가격이 오르고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신장엔 화염산, 그러니까 불타는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지난주 일요일 이 지역 기온이 무려 섭씨 52도를 넘기며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역대 최저 기온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신장의 화염산 관광지구입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이름처럼
산이 마치 불타는 듯한 장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난 16일 이 일대 기온은 섭씨 52.2도까지 올랐습니다. 今天来到了传说中的火焰山，体验到了我人生中的最高温。金箍棒上的温度是80度，非常的。 지난 2015년 기록한 50.3도를 2도 가까이 끌어올린 중국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에선 최고 기온 기록만 깨진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22일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시엔 지독한 혹한이 덮쳤습니다. 漠河近2天的温度，最低温度达到了零下50多摄氏度。那究竟有多冷呢？我带来了一个普通的鸡蛋，然后有一个铁锹，我们把这个鸡蛋打到这个铁锹上，看它有什么样的效果。 이날 기록된 기온은 영하 53도. 기존 역대 최저였던 1969년 영하 52.3도를 50여 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같은 해 중국의 역대 최고 기온이 모두 바뀐 것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계절 간 기온차가 점점 커지는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버리는 쓰레기가 원유가 돼서 비행기, 항공유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미국 사막 한복판에 이 기술을 활용해 합성 원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생산 현장이라 불리는 그곳을 최종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작은 도시로 불리는 네바다주 사막에 자리 잡은 리노. 말이 안 되는 도시 이름처럼 그곳에 쓰레기를 모아 항공유를 만드는 바이오 정유회사 펄크럼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성 원유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 분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o this is paper, this is some plastic, it's wood, it's textile materials. So this is what we're looking to recover. Over here we have rejected material, things that are too heavy, things like rocks. 이를 3cm 이하 크기 조각으로 잘라 말리면 쓰레기는 귀한 에너지 원료로 탈바꿈합니다. 원료는 고온에 가스화기에 들어가면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구성된 합성가스가 되고 이 합성가스는 정유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원유와 같은 합성 원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공정은 불과 30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정유사는 이 합성 원유로 정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 줄어든 지속 가능한 항공유 SAF를 생산합니다. And suppliers of the waste we need to build out plants across the U.S. And we have customers who are also investors who want the product as quickly as we can produce it.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상업 가동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을 180회 왕복할 수 있는 연간 26만 배럴 합성 원유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식회사 SK와 SK이노베이션이 기술력 확보와 항공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해 8천만 달러, 약 1,040억 원을 펄크럼에 투자했습니다. 다만 우리 현행법에선 항공유는 정유사만 원유를 정제하도록 하고 있어 쓰레기를 합성 원유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래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데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바다주 리노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으며 입단했습니다. 뮌헨이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적으로 김민재는 손흥민의 3천만 유로를 뛰어넘으며 아시아 선수 이적료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장마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텐데요. 대신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그간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해서 더위 불쾌감은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해안가를 따라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반면 남부지방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9도, 부산은 21.8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